모든 건물들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소유주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집니다. 뭐였냐면 이 공동소유주 3명이 갖고 있던 건물이 창성장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.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. 이 젊은 20대의 남녀 3명이 벌써 20대 초중반에 목포에 아무리 낙후된 곳이지만 건물을 2채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이.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두 건물 모두 이 문화재 지정이 있기 1년 전에 구입이 됐던 건물들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교롭게 그 문화재 지정 거리 안에 이 건물이 둘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이상하죠. 뭔가 냄새가 나죠.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요. 그래서 왜 창성장이 도대체 설명회 당일날 갑자기 포함이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문화재청 전화를 받았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문화재 리모델링의 실제 우수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들어간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,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 게요, 창성장은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이게 유럽풍으로 리모델링이 된 건물이었던 거예요. 자, 그래서 SBS 취재팀에서요 본격적으로 탐사 취재에 들어가죠. 자, 근데 창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일본식 가옥이 한 채 더 있었어요. 근데 그 가옥은 이 손혜원 의원의 또 다른 조카가 건물주로 돼 있었죠. 그리고 실제로 손혜원 의원은 이 조카에 대한 언급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, 목포를 내가 내려보낸 거다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게 뭐 SNS인지 방송에서인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.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까도 계속 나와요. 이 조카가 가진 건물이 그거 한 채가 또 아니었어요. 바닷가 가까운 쪽에 건물이 또 한 채가 있었다고 하고요. 근처 또 카페 건물까지 하나가 더 있어서 총 3개의 건물을 이 조카 혼자 샀던 거예요.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 문화재 지정을 받은 거리 1.3km 안에 이 건물이 다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. 손혜원 의원이 직접 와서 사간 건물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, 해당 주민이 이런 제보를 또 하죠. 의외로 직접 산 거는 없다 건물을. 근데 나전 7기와 관련된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인 명의로 건물을 몇 개 산 걸로 알고 있다. 네, 그래서 또 밝혀져요. 이 법인 명의의 건물을 또 알아봤는데 이게 창성장 맞은편,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그 카페 근처에 몰려있는데 이게 3채라고 합니다. 또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산 법인이 어디냐면 이 손혜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그 재단 법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문화재단이죠. 뿐만 아니라 이제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도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, 이게 당시 5.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목포 지역에 있었던 이 관계자들의 모임이 항상 있었던 뭐 그런 근거지 같은 건물이라고 해요. 이름이 이제 동아약국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건물도 손혜원 보좌관의 남편이 산 거죠.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건물이 다 아까 문화재로 지정받은 이 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얼마에 샀나를 보니까요, 평당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, 이 사람들이. 근데 산 시점이 또 언제냐, 문화재 지정 발표 이전에 다 산 거예요, 이거를.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이 문화재 지정 구역 안에 산 건물의 숫자를 좀 보니까 총 10채입니다. 자, 근데 100만원에서 400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, 그 평당. 근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4배가 뛰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직전인 9월까지 1년 반 만에 다 산 거예요. 그리고 이 10채 중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9채는 문화재 지정 전에 산 건물들이고요. 나머지 한 채도 문화재 지정이 되자마자 산 건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상하죠? 이렇게만 들으셔도. 그래서 뭔가 이게 심증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이요, 손혜원 의원이 직접 산 건물은 없어요. 다 주변 지인들이 샀지. 근데 그냥 사진 않았겠죠.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이 될 거고 요객은 건물값이 뛸 거고 일종의 이런 공무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게 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겠냐. 근데 요게 지금 쟁점이에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하죠. 첫 번째, 부동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부동산이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건물값이 뛰는 경우가 없다,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자, 두 번째, 만약에 이제 조카가 개발이익을 노렸다면 창성장을 사놓고 방치를 했을 건데 이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. 그 조카가 그렇게 돈 벌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 돈 들여서 리모델링 했겠냐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. 즉 이제 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얘기에는요 몇 가지 허점들이 있어요.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, 건물이 문화재로 선정돼 버리면요 가격이 오를 수 없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죠. 실제로 뭐 그런 사례는 있다고 해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. 이게 등록문화재 지정은요 지정문화재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상업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심지어 리모델링을 위한 정부 보조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업, 이 공모사업 안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관광 사업이나 관광지로 키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, 이 안에서.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무려 11개나 지원을 했던 사업이 된 거겠죠. 자, 그러면은 관광 사업이 이제 정부 주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, 관광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뭐 장사가 잘 되겠죠.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건물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사업에요, 일반 건물들 말고 이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 중에 15개는 별도의 문화재로 또 지정을 받았어요.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, 제가 아까 동아약국 얘기했었죠. 그 건물이 이제 보좌관의 남편의 명의로 된 건물인데 이걸 매입을 한 거죠. 지정을 또 받았잖아요, 건물이. 이 경우에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전체 비용을 국가에서 대준다고 합니다.
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은요, 상속세나 토지세 뭐 이런 것들이 50%까지 감면이 된대요. 어마어마한 혜택이죠.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의 1차 지원금만 이미 24억이 책정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평당 가격이요, 한 평당 지금 750만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. 찾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,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문화재 지정받고 나서 이 건물들 사겠다고 그렇게들 왔었대요. 근데 이게 지금 살 수 있는 건물이 없답니다. 이미 다 사버려가지고, 외지인들이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명분이 없는 거예요. 시세 차익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. 물론 손혜원 의원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건 뭐 사실 말하기 나름이라 밝히기도 힘들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자, 두 번째, 개발이익을 노렸다면은 창성장을 리모델링하지 않았을 것이다.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반론이 가능하죠. 리모델링 비용이 수천만 원이라고 한들 이게 건물값부터 토지값까지 몇 배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메꿔지죠. 뿐만 아니라 지금 창성장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예요.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차려놓은 거니까 돈이 안 될 수가 없죠. 근데 이게 더군다나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이제 관광지로 발돋움할 건데, 그럼 뭐 몇 천만 원이야 몇 달 안에 뽑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인데 시설을 굉장히 낙후된 상태로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고요.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뭐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레벨가 뛴 거니까 진행되고 나면 몇 배가 뜰지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이제 본 사건에 손혜원 의원이 잘못한 부분들을 조금 찝어보자면, 첫 번째가 이제 이거를 투기로 볼 수 있나?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인정을 한다고 보더라도요,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. 특정 구역에 열채를 특정인의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다. 이게 이미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는 보기 힘든 거죠. 그리고 사실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를 칼로 딱 나누듯이 보기도 좀 사실은 어려워요.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 이제 실제 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쓰이죠. 그래서 사실 투기냐 투자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사람 마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잖아요.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라? 하는 거지, 이게 정황관계,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관계만 보면 투기가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죠. 자, 두 번째, 혹시 손혜원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가? 자, 이 부분 또한 뭐 수사가 뭐 진행돼봐야 알지만, 이것도 이제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 영향력을 문화재청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. 이분은 이 손혜원 의원이 간사로 있는 그 위원회가요, 문화재청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의 감사를 하는 위원회예요.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펼쳤을 것이다를 알 수 없을 뿐이지, 아예 아무런 뭐 특혜가 없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더 어렵죠. 이것도 뭐 솔직히 말하기 나름이라서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, 그냥 뭐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 지인들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줬다면 이것부터가 사실은 부정부패 방지법에 저촉이 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. 근데 또 뭐 이 부분에서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지인들이 매입할 경우에 이게 뭐 재산상으로 증식이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, 글쎄요, 뭐 이거는 뭐 진짜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또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쉽지가 않죠.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서는 물적 증거가 나온 부분은 아직은 뭐 없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SBS 보도가 나간 이후에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전화를 직접 SBS에 걸었어요. 그래서 원래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사라고 1억을 이제 그 조카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원래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조카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 건물을 조카가 샀다라고 그랬는데, 이 조카의 아버지, 즉 손혜원 의원의 동생이 전화를 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. 심지어 자기들은 그 건물을 본 적도 없대요. 그리고 그 돈에서 수익이 나오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가는지도 모른대요.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그냥 100% 관여가 안 된 상황이에요, 이분들은. 아니, 목포에 그냥 가본 적이 없대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, 이 창성장을 동생의 아들, 23살짜리 아들이 지금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, 건물을 살 시점에 그 아들이 군인이었어요.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. 자,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, 손혜원 의원이 이 조카한테 건물을 사라고 돈을 보내준 사실은 있어요. 이거는 뭐 부인 안 합니다. 그 돈이 증여세,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돈을 줬잖아요. 그러니까 증여세가 포함된 돈까지 다 해서 보낸 거예요. 근데 이 조카는 그 돈을 가지고 뭘 산 적이 없대요. 그럼 다른 누군가가 샀다는 얘긴데, 그럼 조카한테 돈을 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. 결과적으로 차명재산 의혹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, 이것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께서 아마도 본인의 아내가 손혜원 의원에게 인감도장을 준 것 같다,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합니다. 이거는 뭐 추측이 아니라 팩트예요. 그 얘기를 했어요, 실제로.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, 심지어 세금까지 처리된 그 정도 액수의 돈을 다 계산해서 한 번도 거기 가본 적 없는 조카한테 건물을 사도록 도와준 것이 과연 이게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? 라는 거죠. 실제로 이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은 그 제보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, 이걸 이제 고마워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아들이 재산이 생겨나면서 나중에 이제 주택청약에서 자격이 불리해질까봐 뭐 그게 불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본인 입장에서는, 만약에 내가 돈만 벌고자 했으면은 문화지정을 막고 거기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돈을 더 벌 텐데, 그게 상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냐.
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임이 생겼죠. 여기서는 뭐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.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좀 반론을 펼치자면 어차피 본인 지역구는 마포예요. 목포에서 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죠. 그리고 그 문화재 보존을 주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런 지역에다가 아파트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. 이 키워드를 건드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. 아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?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동아약국 부지요. 그게 그 5.18 민주항쟁의 그런 근거지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데, 근데 이게 지금 보좌관 남편이 건물을 샀고 그걸 지금 칼국수집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. 근데 뭐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 보좌관한테 정보를 준 겁니까 그러면? 아니 문화를 사랑하고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에 계신 분이 오히려 나서서 이 보좌관한테 남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지금. 자 여튼 손혜원 의원의 이 목포 투기 사건의 전말은 뭐 이래요.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고,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도중에 혹시나 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더 해봤는데, 제가 아까 전에 10채 정도 산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추가로 건물이랑 땅 다 해가지고 다시 밝혀졌는데 건물이 17채, 땅이 3곳이라고 합니다. 자 여튼 지금 이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몇 개 샀고 땅을 몇 개 샀고 뭐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죠. 그동안 나름 뭐 이렇게 옳은 말 하시는 이미지로 국회의원 활동하시던 분이 지금 이렇게 그냥 봐도 좀 이상한 투기 의혹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. 손혜원 의원이 그랬죠. 목포 투기 의혹이 거짓이라는데 자기의 전 재산과 의원직과 목숨을 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죠.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공무상 얻게 된 정보를 내가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변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그게 또 밝혀졌고요. 그냥 이것만으로도 실수를 이미 하신 거예요. 그 명분이 뭐 나름대로의 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. 자 아무튼 제발 그러라고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까지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.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제발.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이 사건 아직 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음만 허탈해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영 선생이었습니다.